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은행과 OECD 등 주요 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잡고 물가 전망치는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도 어두워진 가운데 세계 경제가 70년대 석유 파동 때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전국에서 7,500여 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원자재와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제조업계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전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유통과 물류가 멈춰설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고령 MC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전국 노래자랑의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연예계와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과거엔 민변 출신으로 도배가 되었었다고 반박하며 현재 인사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출근 첫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펀드 시스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기조 속에 미국은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괌 미군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북한 무력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도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토막으로 내려잡고 물가 상승률은 대폭 높여잡았습니다. 심지어 세계은행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첫 소식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고 세계은행은 이보다 낮은 2.9%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전망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2배 높아진 8.8%로 수정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 장기화,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식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We have a very serious threat of stagflation, and that comes with higher interest rates.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원유 가격이 한 달 만에 4배 가까이 뛰고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20%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휘발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0% 가깝게 오른 상황. I remember spending $3.49 was bad. Now I'm wishing for those days to come back.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물가 상승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중국도 코로나 봉쇄 여파로 성장률이 1분기 4.8%에서 2분기 1.2%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저성장 도미노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만큼이나 우리나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췄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니 소비와 투자 모두에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겁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6%로 지난 4월 발표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3.6% 늘며 경제 성장을 떠받쳤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악화될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수출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 역시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당초 2.1%였던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을 4.8%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경기가 하락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플레가 높게 지속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졌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기대할 건 추경 지출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분이라는 점. 2.7% 성장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 소비가 방역 조치 완화라든가 추경 등에 의미해 가지고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추경으로 풀린 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점과 금리 인상이 추경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경찰은 오늘만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고지 입구를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인데 조합원들은 이들이 음주 혹은 과적을 해서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검사해보니 아니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벌써 23명이 체포된 거죠.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무리해서 조합원 한 명을 끌고 나와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고성과 함께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연행합니다. 주류 공장에서 나오는 반출 차량을 몸으로 막은 화물연대 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곳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선 집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노조원 중에 1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합원들은 경찰이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항의합니다. 왜 불법을 운행하냐, 이거 체증해라라고 항의했더니 그 차를 내보내고 항의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 거야. 부산에선 차량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나던 트레일러 2대의 운행을 막고 물병과 계란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경남 거제에서도 각각 1명이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강경 대응을 펼치는 가운데 화물연대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사실일까요? 내륙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기지는 파업 첫날인 어제 반출입량이 평소의 14%로 떨어졌고 부산항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제조업은 물론이고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부품난 때문에 늦어졌던 신차 인도는 더 늦어지고 시멘트 운송이 멈추면서 건설 현장도 더 비상에 걸렸습니다. 유승호, 조창훈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타이어 대리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2달 정도 고생했었죠. 용달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합차가 3.5톤짜리가 와야 되는데. 물류센터에 재고가 있다지만 그것도 며칠뿐입니다. 본사에서는 타이어 공급이 힘들 것이라고 각 대리점에 미리부터 공지를 돌렸습니다. 차에 피일했던 신차 인도는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입니다. 최대 1년 넘게 출고가 밀려 있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현대차 울산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 운송을 거부해 곧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수 차량의 탁송은 물론 수출항으로의 운송이 막혀 신차들이 출하장에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라인 중단인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게 수출을 못하는 거죠. 평택항으로 보내야 되는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루 2만 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9천 톤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모아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경기 의왕 유통기지입니다.
이곳에는 7개 업체의 시멘트 저장소가 모두 모여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현재는 시멘트 운송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 수준인 15,000톤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 손실만 153억 원에 이릅니다. 레미콘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멘트 재고가 떨어지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한 400개에서 450대, 많게는 한 500개 정도까지. 내일부터는 스타트. 그렇죠. 건설 현장에선 이번 주부터 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레미콘, 철근 등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원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화물연대는 전국의 화물차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고 유통과 물류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쟁점이자 운임을 기름값과 연동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에 대해 국회 논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법 제정을 왜 국토부에 요구하냐 이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총파업을 부추긴 건 정부라면서 협박만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통과 물류를 완전히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화물차 생산 라인을 멈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유통 물류까지 완벽하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경 대응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거나 그다음에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냐에 따라서 화물연대는 1년 전보다 25톤 화물차의 유류비가 한 달에 292만 원 증가했다며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철강과 택배, 일반 화물차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사가 너무 검찰 출신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제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냐, 또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중용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민주당은 남이 했으니 나도 한다는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 전문가인 만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인사 기용 비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 출신 중용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검증 단계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다 후보군에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변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며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반발이 컸던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검찰 출신의 광범위한 기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많았던 사건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사건 재조사를 강조하면서 금융권 비리에 대한 사정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은 종결됐지만 사회 일각의 문제인 만큼 시스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거론하며 이 원장 역할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에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각각 부정수익률 관리와 부실기업 채권 투자로 수조 원대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입힌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금융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금감원을 개혁하겠다는 거라며 전 정권 사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오선인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격한 표현이 오고 가다가 철퇴를 상징하는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경선에 붙인 자신에게 공천에 관해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천개혁을 다룰 당혁신위원회 출범을 비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역으로 이 대표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지역에서 공천 후보자 자격평가 미달자를 비례대표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했다며 이 공천 잡음을 거론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답례품으로 받은 철퇴 사진을 올리고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와 비슷하다며 정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육모방망이는 정 의원이 과거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정 의원은 공천 잡음 연관성을 부인하고 정치 선배가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려고 용기가 필요하냐며 거친 표현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인데 선거 연승 이후 불필요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내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대표격인 홍영표 의원이 사무실 문을 뒤덮은 개딸들의 대자보에 대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을 겨눈 거죠. 계파 갈등이 더 노골하고 있는 건데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역구 사무실 문 앞이 자신을 비난하는 개딸들의 대자보로 뒤덮였던 홍영표 의원. 배후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는 과정이 있다며 이재명 의원 측을 겨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내대표 선거다. 그럼 누구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좌표를 찍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선거 패배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패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평가 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홍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를 두고 벌써 개파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재명계에선 소수의 대의원 위주인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친문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는 겁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가 최대 뇌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출발을 앞둔 우상호 비대위가 갈등을 조기 수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흘 연속 출전 대단하십니다. 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부모나 어린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측은 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면도 바라고 있을 테니까 사면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관련된 질문을 받긴 했는데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면서 좀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예 그냥 멍석을 치워버렸습니다. 네.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네. 여야가 오늘 만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됐나요? 지금 아직도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묘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정상화하자면서 법사위를 개혁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를 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한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갖고 가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은데. 국회가 언제쯤 민생을 챙길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지난달 말에 설립된 굉장히 좀 작은 업체에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게 이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찾은 계약 현황서를 한번 보시면 공사비가 6억 8천만 원 정도고 대통령 비서실과 해당 업체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재인 해당 업체는 공사 기술자가 2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높은 수준의 시공이 필요한 대통령실 공사를 맡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좀 급하게 공사를 했어야 돼가지고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수소문했다면서 대통령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3층에서 8층 사무실들을 이렇게 사이를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시공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서로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할 만한 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하게 해서 참 우리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혼났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특강을 들은 뒤에 국무위원들과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인력 양성 방안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규제 타령을 하고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했어야 했다. 취임새 때 교육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셌네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 어제 출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정말 수고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사면이 바다였다.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송해. 그분은 바다셨다. 이젠 전국 노래자랑이 아닌 천국 노래자랑을 외치세요. 국민 MC 송혜 씨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많이 놀라셨죠.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어제까지도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거든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기현 기자, 자택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네, 방송인 송혜 씨는 오늘 오전 서울 도곡동의 자택에서 향년 9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송 씨는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송 씨는 지난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송 씨 측근들은 어제도 정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집사 역할을 하셨던 분과 통화를 해보니 코로나 확진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빈소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빈소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가족 뜻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가족장으로 치르길 원했지만 코미디언 협회와의 논의 끝에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3일간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 개그맨 유재석 씨와 가수 김은국 씨 등 연예계 후배들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후배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금관 문화원장을 수여했습니다. 장지는 송 씨의 부인 석오기 여사가 안치된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뒷산으로 전해졌는데요. 송 씨는 생전에 석 여사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부부가 함께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원조 국민 MC 송혜 씨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진행하며 최고령 MC로 기네스에도 올랐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보냈고 4년 전 아내마저 떠난 뒤엔 더 힘들어했다고 하거든요. 남녀노소를 떠나 모두의 오빠이자 형이 돼주었던 송혜 씨의 발자취, 정설민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일요일 우렁찬 목소리로 전국 노래자랑을 외쳤던 일요일의 남자 송혜.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청량 노래자랑! 평양 모란봉부터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까지 누비는 동안 만난 사람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저 웃기는 일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랬잖아. 키스뽀뽀는 다반사. 전 국민의 오빠로, 때론 형으로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기네스에도 올랐습니다. 1927년 황해도에서 송복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전쟁 때 바다 건너 부산으로 피난한 뒤 이름을 바꾼 송혜. 북한에서 배운 성악 전공을 살려 1955년 가수로 데뷔했으며 TV 방송이 시작된 뒤로는 코미디언과 MC로 활약했습니다. 1986년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방송 활동을 중단했지만 2년 뒤 운명 같은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만났습니다. 옛날부터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국민 MC로 등극하며 지금까지 전성기를 이어왔습니다. 130세까지 버티겠다는 약속은 비록 못 지켰지만 작은 거인 송혜의 발자취는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좋은 이유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송혜 씨는 방송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든든한 이웃의 옆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북에 있는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 고향처럼 여기는 자신만의 공간과 송혜길이라는 길도 갖고 있었죠. 그 소통의 공간에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로 2가 유기전 빌딩부터 낙원상가로 이어지는 240m 구간. 이곳엔 송혜 씨가 제2의 고향처럼 여기며 매일같이 찾았던 송혜길이 있습니다. 송혜 씨가 전날까지도 출근했다는 송혜길 한복판 사무실. 지인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사무실은 이젠 굳게 잠겨 있고 바로 앞 송혜 동상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차별을 두지 않고 저녁만 되면 이 송혜 어르신 사무실에 한 10명에서 11, 3명 모여요. 하루도 빠짐없이 송혜길을 찾아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을 살폈다는 송혜 씨. 18년 단골 이발소 사장도 송혜 씨의 배려에 항상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왔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요금이 싸니까 바카스 사다가 쫙 돌리고 손님들도 드리고. 시민들과 격없이 소통하며 옆자리를 지켜왔기에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정면 충돌한 건데 사고를 당한 차가 뒷차 위로 올라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 당시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시내 교차로 앞 1차로에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맨 앞에 있던 SUV 차량을 그대로 덮칩니다. 강한 충돌에 SUV 차량은 뒷차 위로 올라갔고 그 뒤에 있던 차 2대도 충격을 받아 밀립니다. 날벼락을 당한 차에서 여성이 내려 상황을 살피고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모여듭니다. 오늘 오전 8시 14분쯤 대구 사월동에서 4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차는 버쩍 들려있는 상태고 엉망이 다 돼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는데 차선을 넘은 3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술을 한잔했어요.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넣어버렸어요. 못 걷고.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자 갑자기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세워주자마자 승객은 강도로 돌변하죠. 비톡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흉기를 들고 택시 기사를 쫓는 모습 등 김영현 기자가 그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선 택시에서 기사가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뒤따라 운전석에서 나온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쫓아갑니다. 도망쳤던 택시기사가 어디선가 강목을 집어들고 나타나자 남성은 택시를 몰고 도주합니다. 남성은 도주 당시 사용했던 택시를 버리고 이 도로를 따라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택시를 탄 20대 승객은 진천을 지나던 중 구토를 하고 싶다며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가 서자 갑자기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며 목을 조른 채 돈을 달라고 했고 택시기사는 강하게 저항하다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사건 현장에서 1km 떨어진 한 마트 앞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있는 이제 용의자를 보게 됐어요. 검문에 응해달라고 그 사람한테서 이제 그 뒷주머니에 있던 커터칼 이런 거 압수하고 이제 체포해서. 남성은 빚 도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아마 그 게임 같은 거 하고 하면서 그 사채 개인 빚을 한 천여만 원 줬대요. 변제하라고 압박이 가해지고 하니까.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수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자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00개가 넘는 아이디는 다 다른데 비밀번호는 똑같고 다 같은 미인대회 출전자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상하죠. 국내 한 미인대회에서 심사위원이 특정 참가자와 짜고 몰표를 주는 수법으로 입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 미인대회 결선 영상입니다. 이 대회 수상자는 세계 미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주최 측 간부가 특정 참가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최 측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아이디 100여 개를 수집한 뒤 참가자 B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계정으로 B씨 측이 매일 자신에게 투표해 국민 투표 점수를 얻었다는 게 주최 측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위원 점수 등을 합산해 결정했는데 주최 측은 심사위원 점수에서도 A씨가 B씨에게 고득점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B씨는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보를 통해 부당 행위 정황을 파악한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습니다. 그 수상하신 분은 수상 자격 아직 박탈은 안 됐던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내내 관심이 쏠렸던 곳, 여야 모두 이곳만은 이겨야 했다고 했던 곳 바로 경기도였죠. 막판까지도 대역전국을 이뤄내며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주인공. 오늘 MBN 뉴스 7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무슨 10시간짜리 영화를 본 것 같았습니다. 네. 저 그날 밤 샜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 남다른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선거 이제 마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다산 정약용 생가 방문, 또 천안 지원 방문,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했고요. 오늘은 전임 지사인 남경필 지사, 이재명 지사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예.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남 지사, 이재명 지사. 한 분 한 분. 예. 남경필 두 분 다 제가 이제 전임 지사로서 제게 주실 좋은 충고 말씀, 또 도움 말씀을 청했고요. 남경필 전 지사님은 협치와 연정 직접 하셨던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충고 말씀 많이 주셨고요. 이재명 전 지사께서는 이제 도민과의 소통, 또 협치를 하셨고요. 두 분 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도민과의 그 소통, 그다음에 투명한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과는 굉장히 오래 대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민주당 상황이나 전당대회 같은 얘기도 나누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두 분 다 비슷하게 남 지사도 그렇고 우리 이 지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한 1시간 반 정도, 오히려 남경필 지사 더 길게 했습니다. 점심까지 하면서 했으니까 1시간 20분. 또 우리 이재명 의원이시죠. 의원하고는 한 5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선거 얘기로 좀 가보면 김동연 지사 승리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체면 치레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대선 때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5%포인트 이상 앞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0.15%포인트 차이로 이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가 또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경기도 지사에서 저희가 비록 이기긴 했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크게 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대선에서의 그 패인에 대한 분석과 성찰, 또 변화 계획이 좀 부족했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그런 효과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께서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그 크나큰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박빙이지만 이겼던 것은 그런 경고와 함께 또 희망의 씨앗도 하면서 기대감도 같이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국민의힘 인사들로도 또 인수위를 꾸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협치를 뭐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생각해 두신 분이나 아니면 인원수가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협치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긴다면 저희가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수위원회 좀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천 오시는 분들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일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약에서 함께 낸 공통 공약 또는 저희는 안 냈지만 상대편 당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낸 공약 중에서 좋은 공약이었으면 제가 받겠다고 해서 그 공약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하나 인수위에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낮은 단계 협치부터 해서 경기도민을 위하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고 이념과 진영이 어디 있겠냐 이런 것으로 제의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금 인수위원 저희가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다가 그냥 누구를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쪽에 맡겼습니다. 그럼 뭐 몇 대 몇 비율 같은 것도 생각 안 하죠? 그건 아마 실무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뭐 다수 인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젠가요?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네. 금감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금융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도 회계도 다 전공했다고 하고요. 그럼 뭐 얼추 맞는 인물 아닙니까? 금융 전문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금융은 우리 경제 동맥이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그 하는 일이 아주 막중합니다. 이 금융권에 주는 메시지나 또는 그 감독에 따라 가지고 금융 정책 자체가 이제 그 휘청이거든요. 그런 곳에 그 검찰 출신을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에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 했다고 해서 금융 전문가 아니거든요. 금융에도 거시금융, 미시금융 다양한 게 있고 또 금융에 대한 비전과 이 금융 계획에 대한 또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라고 하면은 법조계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만큼 또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출신을 갖다 놓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정치인 도전 선언 때부터 줄곧 정치 교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저는 경기 도정에 전념을 하겠지만 예. 오늘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정치교체위원회 제 공동위원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 문제 해결이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만들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교체위원회가 이제 지금 비공식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좀 발족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공약 내놓으셨잖아요. 아까 뭐 다른 당에서 내놓았던 선거 공약도 좋은 거라면 받아들이겠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시행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생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이 민생 문제 때문에 코로나의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받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대출 갈아타기 등 포함해서 신용 회복에 좀 신경을 쓰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겠고요. 신용 회복.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해단식을 하면서 우리는 도민에게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말빚 졌고 그게 정책이니까 이 정책을 이제 실천에 옮겨서 이 채무 상환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은 꼭 빚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를 괌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42m 날개 폭의 거대한 위용을 가진 B-1B 전략 폭격기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60톤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최단 시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괌 앤더슨 기지에 B-1B 폭격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따르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7개월 만에 협의회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Our shared goal remains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입니다. 북한은 이달 상순에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선 전원회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와 공중으로 오가는 택배.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고 기업들도 서둘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통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경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 수상택시. 지금은 한강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승객이 이 수상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이용객은 하루 3, 4명에 불과합니다. 실패 원인은 접근성이었습니다. 환승을 해야 하는 인근 버스, 지하철역과 수상택시 승강장 사이에 거리가 멀고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 겁니다. 2025년 상용화가 목표인 UAM 역시 이 접근성이 성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인데 결국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가 어디에 설치되고 기존 교통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시행하겠다며 발표한 제3차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UAM과 관련해선 기대 효과 등 추상적 내용이 전부였고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입지 선정이나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UAM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옛날에 한강에 수상택시 만들고 근데 실효성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시도를 해서 우리나라도 할 모양이긴 한데. 기존 운송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용화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뻥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 산업하고의 겹치는 부분은 지금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 교통 시스템에 UAM을 연착륙시킬 방법을 찾아 장기적인 교통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1973년) 발표된 가수 이장희 씨의 이 곡은 지금도 명곡으로 회자되는 노래지만 당시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가사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조미미의 댄서의 순정,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도 금지곡이었는데 하나같이 사유가 애매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음반협회가 금지곡 음반을 수거한다고 하자 오히려 판매가 더 늘었다는 거죠. 판매, 유통의 금지가 대중들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음반값이 몇 배 더 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제든 어떤 정책이든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흑역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가격 공표제를 석 달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주 12개 주요 품목의 값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위해서 가격 급등을 막자는 문재인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었는데 소비자 반응은 시들했고 별 효과도 보질 못했거든요. 이런 가격 통제 방식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실패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물가로 여론이 나빠지자 이명박 정부는 쌀, 밀가루, 라면, 소고기를 비롯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5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른바 당시 MB 물가지수로도 불렸죠. 근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MB 물가지수 품목들의 5년간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6배, 그러니까 값이 더 올랐거든요. 1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물가와의 전쟁 중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6.7%까지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나섰던 MB 정부 때와 달리 원가 절감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강도처럼 폭력적이고 저격수만큼 치명적이다라고 했듯이 뛰는 물가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흑역사는 그야말로 역사로, 과거로 끝을 내야 합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물가 잡기 흑역사 반복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원숭이 두 창을 오늘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코로나19나 결핵과 동급인 건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도 해야 합니다. 이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 두 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생기며 격리 일수는 원숭이 두 창의 감염력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격리 일수는 이 감염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며칠 정도가 지나면 감염률이 소실되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 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그 생태에 따라서 원숭이 두 창의 잠복기는 통상 6일에서 13일이지만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 부종, 발진이 나타나며 2주에서 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 회복됩니다. 원숭이 두 창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뉴욕타임즈는 단거리에서는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코로나 초기 때처럼 확진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럽이나 북미 지금 유행 지역에 갔다 오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확진자의 가족이나 또 의료진에서도 생기고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 좋죠. 사실 더 숨기게 되니까요. 방역당국은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유입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 이상 혈통을 지켜온 진짜 한우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보존과 연구 등을 위해서 국립축산과학원이 기르고 있는데 이들이 초원 생활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대관령 소 방목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들이 함성을 지르듯 울음소리를 내며 힘차게 내달립니다. 오랜만에 외출이 낯선지 어린 소들은 무리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흙먼지를 내며 달려온 곳은 해발 800m에 위치한 대관령 푸른 초원. 겨우내 갑갑한 축사에서 건초만 먹은 터라 오랜만에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습니다. 이날 방목한 암소 200마리는 보통 소들이 아닙니다. 70년 혈통을 지켜온 토종 한우들입니다. 소들은 날씨가 추워져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11월 초까지 이곳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70kg에 달해 사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목의 최대 장점은 소들이 축구장 364개 면적의 넓은 초원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다 보니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신선한 풀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일광욕 등을 통해서 암소가 강건해져가지고 그 수태율이 약 15%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전통 한우의 명맥을 잇는 이 소들은 모두 연구용으로 외부 일반 소와 교배되지 않게 철저히 차단된 채 관리됩니다. 한반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대관령에서
한우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는 누런 솥대가 고산지대에 찾아온 늦은 봄을 알렸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요즘 축구 열기가 마치 20년 전처럼 달아올랐죠. 한국 축구가 4강 신화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는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한일 월드컵 전후로 나뉩니다. 20년 전 2명뿐이었던 유럽파는 이제 20명이 넘고 유소년 육성 시스템도 정착됐습니다. 축구장 등 인프라도 좋아지는 등 한국 축구는 4강 신화를 계기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02년 10개에 불과했던 프로축구팀은 20년이 지난 지금 20팀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20년 전보다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외화 내빈이란 말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티켓 판매와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난해 적자 구단은 14개 팀 중 9팀이나 됐습니다. 리그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도민 구단 중에서는 적자가 100억 원이 넘는 팀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줄부도가 우려되는 상황. 축구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축구를 홍보 수단이 아닌 마케팅 도구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투자들이 결국 외화를 벌어들이는 축구 산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축구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시도민 구단의 고질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주거나 스폰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러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나 기업들이 구단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지난 20년간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 축구. 또 다른 4강 신화를 위해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구단이 KB국민은행 바둑리그 MVP와 다승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정규리그 16전, 포스트 시즌 11전, 총 27전 전승으로 신공지능을 입증한 신진서 구단의 MVP 수상 장면,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오늘은 종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도 지나겠습니다. 양은 최고 20mm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지나면서 내일도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시원한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고성은 18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가 27도, 울산과 부산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